자, 그러면 인제 이렇게 해서 모아진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 그죠? 분석을 해서 자료로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여러 가지 앞서 나왔던 얘기들도 또 나와요. 요거는 뭐에 대한 주제였냐면 뭐를 가지고 있냐면 잠깐 나왔던 그 홍대 앞에 버스커드 문제 고거 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논문화 시키려고 조금 더 리치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정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요번에 뭐 이 정도까지 제가 요구하고 있진 않지만 너무 분명히 이거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야. "나 이런 분석 너무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말리진 않습니다, 제가. 말리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더 정리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면 충분히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 봅시다. 우리 그 홍대 앞에 버스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요거 필드 리서치 나가본 친구들이 인터뷰해보고 길거리 인터뷰해보고 관찰해보고 동사무소 찾아가보고 이렇게 해서 나온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만드는데,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패턴들을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는 용어로 설명한 사람이 있어. 있어. 요 책과 그런 것들은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정도까지 지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들을 만들어 봤더니 나온 인사이트 정리된 거야. 자, 라이프존.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공권력, 그러니까 경찰이든 주민센터든 이런 데서 뭐 관리하고 제재하는 거 전혀 못 느끼고 있다. 하지만 버스킹이 영업에 도움은 된다.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한편 또 방해도 된다. 그래서 버스킹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또 아니다 라는 의견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서는 뭐냐고 있냐면, 아니 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준비가 많이 된 사람들이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버스킹이라는 건 자기가 한번 굉장히 용기 내서 해보는 그런 초보 버스커들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버스커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무분별하게 기준 없이 팀 멤버를 구하는 경우도 많고, 무료 공연을 원하는 섭외자들도 많고, 그다음에 초보 버스커들 사이에 어떤 플랫폼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버스커들 사이에 소통과 교류도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버스킹 하는 사람들을 물어본 거죠. 그다음에 또 그 커뮤니티에서 물어본 거고, 또 버스커들 실제 지금 버스킹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MR 백그라운드 있잖아. MR 버스커 있고 이 소리를 틀어놓은, 기타 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소리 빵빵빵빵 나게 하면서 하는 그런 MR 버스커들.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앰프 사용과 소리 경쟁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래도 좀 줄여야지. 너무 심하더라. 저쪽에서 크게 틀면 우리도 크게 틀어야 되니까 계속 경쟁이 되니 뭔가 이렇게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자리 경쟁 너무 심하다. 일단 버스커들 사이에 서로 뭐 늘상 나오는 그런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오늘 처음 보고 다음 주에 가면 또 없고 나도 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버스커들 사이에 어떤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장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 장르가 뭐 예를 들어 발라드 이런 거 하면 너무 조용하니까 안 할 거라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 많이 안 하겠죠, 아무려면. 그래서 공연 장르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다음에 인제 공권력 쪽으로 가서 봤더니 뭐 주민센터, 경찰 이런 데 인터뷰를 해 봤더니 버스커 관리 어떻게 우리가 거기까지 하나, 인력 부족하다. 그다음에 구청과 경찰 사이의 협력과 소통 안 되고 있다. 서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공연법이 버스킹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다음 버스킹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과 관리 중요성을 아주 크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는. 아이 뭐 다들 그런 거죠. 그날만 그런 거죠. 그날 하루 지나가면 되죠.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좀 조용히 시키고요. 이 정도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행인들은
행인들은 뭐 공연 관람 기준 당연히 없죠. 지나가다가 보게 되는 건데, 그죠? 근데 많은 외국인들이 홍대가 거리 공연으로 유명하다라는 거 알고 있고, 안내원들도 여기 버스킹이 많이 일어나는 아주 흥미로운 뭐 어떤 지역입니다라고 홍보를 하고는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분명히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오는 외국인들도 관광객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맵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포구청에 한번 가봤고 경찰서에 한번 가봤어. 얘네들 이제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버스킹 공연하는 사람과 버스킹을 좋아하는 사람도 어떤 커뮤니티로 만들 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 스튜던트 이렇게 해서 라이프 존을 만들 수가 있었고, 버스커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이걸 보러 온 사람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한 팀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의 맵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맵의 이제 색깔은 계속 같은 거예요. 버스커들은 녹색, 노란색 이렇게 해서 색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 보니까 얘네들의 어떤 관계들이 있어. 지금 이걸 하나씩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요거 만약에 이제 관심 있으시면 확대해서 좀 보시고,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 간에 서로의 관계가 좋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데요.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번개 표시를 해준 거야. 그래서 지금 얘네가 소음이 너무 심해서 살고 있는 사람과의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버스킹과 다른 버스커들 사이에 자리 경쟁이 있다. 사운드 볼륨에 대한 경쟁이 있다. 라는 부분 있잖아. 이렇게 번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이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안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딱 번개 표시로 딱딱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자 여기에서 지금 플로우 모델을 짠 거거든요.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중에서 플로우 모델을 짠 건데 이 플로우 모델을 할 때 요 버블과 그 다음에 에로우를 가지고 한 거고, 요 번개 표시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눈에 보니까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고 얘네들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거를 좀 한눈에 볼 수가 있게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컬처럴 모델이야. 컬처럴 모델은 거기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네들의 의견이라든지 기존에 해왔던 어떤 비헤이비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는 거지. 아까의 플로우는 버스커가 일어나기 전부터 버스커를 하고 버스커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련의 그 플로우를 본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컬처럴 모델이라고 해서 기존에 지금 누적되어 왔던, 그죠? 누적되어 왔던 그 문화 자체를 좀 분석을 해보는 거야. 비슷할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고착화된 상태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봤더니 경찰서에서는 민원이 들어와 봐야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기에 급급한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 사이에는 별로 관심도 협업할 의지도 없어. 그죠? 그 다음에 마포구와 버스커들 사이에는 서로 얘네들이 당연히 제지를 하러 가니까 좋은 관계가 아니겠죠. 그죠?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겠죠. 경찰이 와서 버스커들 이렇게 막 잘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항상 경찰이 오거나 관공서 직원이 오면 뭔가를 제지하거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좋은 관계들이 아닐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는 사람과 마포구청 직원들도 봤더니 지금 그런 행위들이 누적이 되면서 자기네들은 너무 심각해서 계속 민원을 넣는데 얘네들이 어떤 딱 임시방편으로만 하고 뭔가 해결을 해주지 않으니까 지금 뭔가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컬처럴 모델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어떤 모델 타입이 있냐. 플로우 모델이 있고요. 컬처럴 모델이 있고요. 시퀀셜 모델이 있어요. 시퀀스 모델은 뭐냐면 민원을 넣을 때의 모델, 버스킹을 시작할 때의 모델, 이런 식으로 더 짧게 보는 거야. 플로우가 이게 가장 짧고 플로우가 그 다음 컬처럴이 더 누적된 상태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펙트 모델하고 피지컬 모델이 있는데 뒤에 예시는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아르펙트랑 피지컬은 만들진 않았어요. 시퀀스 모델을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시퀀스를 정해.
뭐 민원을 넣는 시퀀스 아니면은 뭐 버스커가 처음에 와서 시나리오 쭉 짜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퍼포먼스 준비를 해서 버스킹 존에 가서 봤더니 그 자리 경쟁이 있고 그 상황에서 얘네가 볼륨이 커져서 우리도 볼륨을 키우고 민원이 들어와서 소리를 줄이라고 해 소리를 줄였고 뭐 이런 내용들 쭉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시퀀스 그때 딱 단편적인 시퀀스 상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냐면 커스터머 저니 맵, 유저 저니 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니 결국 여정이잖아. 그래서 고객 여정 지도, 고객 여정 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객 여정 지도를 통해서 우리의 서비스가 어떤 부분에 터치 포인트가 되는지, 어떤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요거 말고도 다른 이제 케이스 스터디들을 올려서 한번 다른 친구들 다른 과제에서 유저 저니 맵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제 유저 저니 맵은 아까의 시퀀스 모델들을 이렇게 쭉 흐르게 한번 놔둬요. 아니면은 이제 그 시퀀스에 우리가 누적되었던 컬처럴 모델이나 아니면은 그 플로우 모델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넣어서 어떠한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이게 굉장히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서비스마다 달라요. 한 달을 써봐야지 뭔가 결과가 나오는 그런 거라면 이게 한 달이 될 수도 있어요. 한 10분 써보고 많은 거면 10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커스터머 저니 맵에 어떤 시퀀스를 딱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가는 여정을 쭉 적어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여정이라고 한 이유는 그렇게 단발적이고 순간적인 상황에 대한 시퀀스가 아니라 얘가 그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기 시작해서 이 서비스가 종료될 때까지 아주 긴 예를 들어 우리가 노트북을 사서 노트북을 알게 되고 이 노트북을 사야지 해서 사서 이 노트북을 폐기할 때까지 그걸 사실은 여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에 어떤 그 터치 포인트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걸 좀 축약시키는 거야. 의도적으로 살짝 축약을 시켜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해주면 좋을까를 논의할 수 있는 분량으로 좀 만들어주긴 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조금 정보를 가공을 시키셔서 자, 지금 여기에서는 브랜드 사이트 접속, 사이트 보기, 전체 보험 상품 살펴보기, 어떤 보험인지 확인하고 나한테 맞는 보험을 찾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번개 표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을 거야. 보면은 얘가 지금 기분이 뭐 사이트 접속했을 때 쏘쏘 근데 전체를 봤더니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체 보험 상품을 봤더니 뭐가 이렇게 많아? 보험은 뭐가 중요한 거죠? 뭐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그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낮게 나와요. 우리가 인터뷰를 하거나 해서 이때 어떠셨어요?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당황했어요.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서비스를 만났는데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한테 맞는 걸 고르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더라.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보험인지 확인하려고 했더니 이건지 저건지 전혀 이해가 안 돼. 막 용어들도 너무 어려워.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찌저찌해서 그래 그럼 이거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확신이 안 서는 거야. 확신이 서지 않아. 누가 좀 나한테 이거 알려주면 좋을 텐데 잘 모르겠어. 약간 대부분 약간 이런 패턴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죠? 우리가 요런 종류의 서비스를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뭐 금액 조정까지 해서 봤더니 가격 대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근데 잠깐만.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건 어떡하지? 라고 봤더니 비교 분석을 못 하겠는 거야. 이전 페이지로 가야 되고 내가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보험은 얘랑 비교 평가를 하려고 했더니 뭐 예를 들어 캡처해서 봐야 된다라던가 뭔가 수동으로 내가 뭘 해야 돼. 바로 비교 평가해주지 않아. 그런 기능이 없어 라고 하면 또 별로 안 좋을 거야. 상품을 여치저치 다시 선택을 했어. 그래서 검증을 하려고 했더니 또 더 싼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 라고 마지막에 또 확신을 하기 어려운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유저 리서치 해보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수치를 만들어 놓고 그 수치화된 데이터에 의해서 점을 찍어봤더니 이런 포인트가 나왔고 그 포인트에 대한 인터뷰를 실제 인용문으로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리서치에 약간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자꾸 본인 중심으로 하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야. 적어도 내가 나를 인터뷰하거나 내가 우리 팀원들을 인터뷰했을 때 나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말은 이렇게 했으나 우리 유저들이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케이스 스터디를 몇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또 방법론들이 많이 나왔어. 뭐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 앱을 사용하는 중에 한번 사용해보세요 라고 해. 사용하면서 이게 그냥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인용문 넣고 하는 것도 좀 까다로울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면서 뭐 표정을 봐. 사람의 표정을 인식을 해서 만족도를 자동으로 AI가 표시하게 한다라던가, 아니면 이걸 쓰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레인보우가 있고 사용자가 기분이 나쁘면 빨간색, 좋으면 조금 더 한색 쪽으로 가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면서 자기가 한 번 클릭하고 자기 감정 표시, 클릭하고 자기 감정 표시, 요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다 되고 나면, 유저 전이 맵이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가 요 포인트, 자, 비교 분석이 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자기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마지막에 검증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서비스의 어떤 포인트들을 우리가 딱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 부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이 모델을 사용을 하시게 되겠지만, 대부분은 여기까지는 나가지 않는데 아르팩트 모델과 피지컬 모델이 있어요. 아르팩트 모델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을 한다라는 건 단순히 화면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 핸들도 있고 앞에 지금 시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럴 경우 핸드폰 앱만으로는 불가능한 경우에 이제 아르팩트 모델들이 나와요. 혹은 핸드폰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분들은 아르팩트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이 앱 안에 있는 화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디바이스 바깥쪽에 뭘 흔들거나 뭐 뒷면을 뭐 두드려 박수를 쳐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아르팩트 모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 피지컬 모델은 공간이 있어야 돼. 공간. 매장 안에서의 어떤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피지컬 모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주제들에서 앱 안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 안 나오시겠지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나오면 되겠죠. 우리가 온 오프라인 시장 전략, 그죠? O2O 전략 한참 얘기가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많이 하는 행위들을 온라인으로 옮겨가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배달 앱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이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모델들이 존재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피지컬 모델이나 아르팩트 모델들 많이 사용을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아르팩트 모델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델링 할 때 몇 가지 룰이 있어.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거는 이제 뭐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르게 또 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레드 라이트닝 볼트 아니고 뭐 옐로우 라이트닝 뭐 그렇게 하시던, 뭐 햇님 별표 표시하시던 이럴 수 있지. 근데 우리가 하나의 룰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 데이터를 보기가 쉽잖아. 그죠? 다른 팀의 데이터를 내가 보고 싶을 때 우리가 하나의 규약을 갖고 있으면 훨씬 보기가 쉬워.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규약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보편적, 이거는 뭐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돼. 일단 데이터나 아이디어는 가능하면 굉장히 심플하게 해서 비슷한 것들은 좀 멋지를 시키고 굉장히 이렇게 간결하게 만들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주구장창 막 얘기 이렇게 막 늘리고 다 쓰고 복잡해 보이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간결하게 해서 다시 우리 팀이 이걸 다시 봤을 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봤을 때도 옳다구나 하고 이렇게 뭔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무언가를 적을 때 레퍼런스, 인터뷰 몇 번째 거, 관찰 기록 몇 번째 거, 뭐 누구 인터뷰에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는 번호를 적거든요. 그죠? 그 어떤 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챕터라든지 이렇게 레퍼런스를 달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가 그냥 근거 없이 혼자 한 얘기가 아니라 분명한 레퍼런스가 있어 라는 거를 표기를 해주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리서치가 아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데스크 리서치를 했어.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었어. 그럼 그 자료들을 뭐 PPT로 만들었으면 PPT에 몇 페이지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요런 것처럼 레퍼런스를 달아주는 거야. 뭐 아주 정확하게는 어디서 나온 어떤 통계 자료, 이것도 당연히 레퍼런스고요. 그죠? 그래서 레퍼런스를 달아주는 거. 그 다음에 자, 레퍼런스라든지 아니면은 무언가 이렇게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봤더니 이게 이렇게 추론이 되네. 아유, 이거 이런 건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대문자 I를 써주는 거야. 인퍼런스에 대문자 I를 써서 뭔가 이거는 내 생각에는 이런 거 이게 아닐까라고 이제 결론이 나거나 약간의 추론이 됐을 때는 이걸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드 라이트닝 볼트 이렇게 빨간색으로 번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 이거 좀 해결을 해봐야 돼. 이거 지금 우리가 해결할 거야. 요런 부분들 표시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확인을 해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런 홀츠블렛이라는 저는 이제 실제 본 적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예쁜 모자를 쓰고 다니는 분이세요. 그래서 UX 디자이너의 도널드 노만처럼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세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UX 인사이트에서 나온 인사이트, 그러니까 출판사 이름은 인사이트고 컨텍스트를 생각하는 디자인이라고 해서 Rapid Contextual Design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표지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이건 지금 원서야. 지금 있는 거는 원서고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굉장히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그런 모델링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샘플들도 보면서 굉장히 잘 된 책이 컨텍스트를 생각하는 디자인이라고 해서 캐런 홀츠블렛 그 다음에 다른 세 분이 만든 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한참 이제 UX 디자인 많이 할 때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했던 회사에서 워크숍하면서 이 책을 번역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나온 책이 있어요. 요거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거는 꽤 두껍습니다. 한글로 된 책이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두꺼워요. 500페이지쯤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에 정말 나는 관심이 많다.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뭐 지금 요즘에 조금 그래도 시간이 좀 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책이기는 합니다. 제가 책 표지는 따로 올리고요. 이 캐런 홀츠블렛의 그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관련해서 혹시 더 공유할 자료가 있으면 밴드 통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내드린 자료를 가지고요. 사실은 프로젝트별로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유저 리서치가 나오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먼저 보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좀 더 이론적으로 좀 더 폭넓게 더 깊게 더 전문적으로 잘하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책을 추천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 몇 개 더 볼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과제들 보시면은 조금 더 직접적인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윤옥분 할머니를 봤잖아. 윤옥분 할머니의 어떤 프로젝트 한번 쭉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마지막에 윤옥분 할머니의 뇌파 변화에서 셋째 날밖에 안 되는데 만남 전과 첫 만남 때 스트레스 지수가 딱 올라갔다가 둘째 날에 떨어졌어. 조금 떨어졌는데 만남 전보다 살짝 떨어졌다가 셋째 날에 확 떨어졌다 이거야. 그래서 그 뇌파 변화만 보고도 할머니가 얼마나 편안해지고 얘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호감도가 높아졌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결론을 냈었단 말이야. 근데 혹시 이거 보시면서 좀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셨어요?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의심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것 같아. 어떤 부분의 문제냐? 첫 번째, 대조군이 없었어. 이게 지금 단순히 그냥 얘를 세 번째 보니까 당연히 세 번째 보면 익숙해지지 않겠어요? 얘가 좋든 나쁘든? 어색함이 사라지잖아.
그죠? 대조군이 없었던 거야. 아니면은 이 뇌파 변화가 얘 로봇 때문인지 이 촬영팀이 와서 자꾸 촬영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패턴이 보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대조군이 없어.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이 없어. 이게 지금 촬영 전에 할머니가 늘 가지고 있던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 있었던 건지, 근데 그걸 얘가 해소를 해준 건지, 그죠? 얘가 와서 기존의 할머니가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을 느낀 건지, 그냥 원래 항상 이 정도 스트레스가 없는 분이셨는데 촬영팀이 와서 막 촬영하니까 스트레스가 높아졌다가 그냥 기존으로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저 평균이라는 게 할머니의 평균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손 이펙트가 여전히 지적될 수 있죠. 할머니가 촬영 당하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그러니까 촬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알고 계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좀 관찰이 되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은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 카메라 녹화해서까지 관찰하시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혹은 뭐 엄마 아빠, 저는 이제 석사 논문 쓸 때 우리 집에 카메라 달아놓고 한번 해보기는 했었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죠? 그런 부분들 까지는 아마 제가 요구드리지 않을 거고 필요치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재미있는 케이스들 한번 같이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유저 리서치는 여기까지 좀 전달드리면 될 것 같고, 가능한 한 이제 케이스 스터디 조금 더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